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이 지난주에 큰 상승장 이후로 이번 주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서명한 이후에 중대한 변화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필두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은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우선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3대 주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소프트뱅크와 오픈 AI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5천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단기 목표를 축소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나스닥이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S&P 500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상호관세 관련된 부분인데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중국과의 고율관세 유예 시한이 8월 12일인데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덧붙여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 관계가 매우 좋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필리핀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20%에서 고작 1%포인트 하향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또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10% 후반대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향후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이번 주부터 빅테크 실적이 속속 발표가 됩니다. 테슬라와 알파벳이 오는 23일에 장 마감 이후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요. 애플은 3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증시가 움직일 수 있고 이 여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는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차피 곧 물러나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를 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보태면서 연준은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재차 압박을 했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8월에 관세 시한이 다가오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들 그리고 지정학적인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일정 부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7월 전망은 95.3%로 지배적이지만 전날 대비로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전날 대비로는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봤을 때는 연내 2회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통해서 연준이 다음 주에 금리를 동결한 후에 올해 남은 3번의 회의에서 모두 다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연내 3회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 기대대로 되면은 자산시장에는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현물 ETF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13거래일 만에 순유출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순유입을 이어가면서 12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 행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잠시 주춤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거시적 흐름에서는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ETF발 이슈도 중요하지만 올해 들어서 특히 2분기에 들어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그널은 암호화폐 매집 전략을 택한 미국 상장 기업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주간 암호화폐 거래량이 411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체 거래량의 34%는 이더리움 매집 전략을 택한 기업들이 차지했는데요.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샤프링크 게이밍이 차지했고 그리고 비트마인도 거래량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인 조세프 루빈이 이끌고 있는 이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약 8만 이더를 매수를 하면서 현재 보유량이 무려 36만 이더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매집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채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한번 짚어봤을 때 현재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과열 국면에 들어가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크립토컨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현물 거래량 버블맵 지표입니다. 얼마나 현물 거래량에서 거품이 끼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냉각 국면을 보이다가 최근에 중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과열 국면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선물 거래량 버블 지표는 여전히 냉각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승 추세가 현물을 중심으로 해서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아직까지는 과열 구간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MVT 골든 크로스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도 현재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가 지금 막 주요 변곡점을 돌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저평가 영역에서 지금 막 이탈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지표가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네트워크 활동 대비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네트워크 펀더멘털이 가격보다도 더 앞서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이 더 건전하게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위스 블록에서 제공하는 매크로 사이클 리스크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는 현재 가격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지표인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 이후에 여전히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해당 지표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는 구간에는 이렇게 리스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현재 시점은 낮은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패턴들은 역사적으로 구조적인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가격이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암호화폐 법안 통과와 관련된 주요 상승 재료들이 일시적으로 고갈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단기적으로는 공격적 매수에 나설 동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매일마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개인 투자자 유입의 30일 변동성 지표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파르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고점을 찍었던 구간들, 최근 구간들과 비교했을 때는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격 추세 대비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개인 투자자 유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작년에 2번 고점을 찍었던 구간들과 비교했을 때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요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10% 영역에 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강하게 추세가 나오지 못하면은 이 구간에서 또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어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를 말씀을 드리면서 59가 중요한 저항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9에 딱 도달하자마자 다시 50 초반대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소스가 일정 부분 고갈되었기 때문에 추세적인 관점에서 이 흐름들이 잘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추세와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 모멘텀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30일 가격 모멘텀 지표가 현재 12%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고점 당시인 32%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수자들이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강세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새로운 소스를 기다리면서 응축 단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의 주요 저항 구간과
목표 가격 한번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 정도 지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볼 지표는 단기 보유자 쇼텀 홀더의 MVRV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표가 단기 고점을 확인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되어 왔는데요. 단기 보유자 MVRV 지표가 1.43에서 1.5 정도를 기록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단기 고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요 구간들에서 계속해서 조정받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세 상승장이 더 가파르게 작용하는 구간들에서는 이 구간을 뛰어넘는 구간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1.43과 1.5라고 하는 구간은 단기 투자자들이 약 43에서 5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그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자들이 이 기점으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을 많이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과는 거리가 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구간들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한번 해봤을 때 43% 수익 구간에서는 149K 정도가 집계가 되고 있고 50% 수익은 156K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만약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유의미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단기 목표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크립토 퀀트에서 제공하는 비트코인의 투자자 가격 모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비트코인은 투자자 가격 중간값인 92K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 하입 경보 구간인 139K보다는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저항 영역으로는 하입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139K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크립토 퀀트 지표에서는 집계가 되고 있고요. 작년 두 번의 고점에서도 이 구간을 전후로 해서 조정을 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높은 구간에서 매도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바로 162K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주목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 도달하는 그 구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이 온체인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남아있고 139K까지는 온체인 관점에서 갈 수 있는 여력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이 구간까지 가기 전까지도 크고 작은 조정들은 이어지겠지만 그런 흐름들은 큰 거시적인 흐름에서는 작은 물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큰 관점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흐름들은 비트코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알트코인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현물 ETF와 기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더리움 정도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거시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정과 관련해서 글래스노드에서 내놓은 분석 하나만 공유드리고 주요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상승세를 멈추고 조정 국면에 일정 부분 진입을 했는데 115K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보냈습니다. 그 근거로서 현재 투자자들이 박스권 내 가격 움직임에 적응을 하고 있고 실현 손익 비율이 3.9에서 2.6까지 가파르게 내려온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5K가 현재 22평선과 가까운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22평선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큰 은행 차원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진입이 가팔라지는 움직임들을 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2,600개 이상의 지점을 둔 미국의 대형은행입니다. PNC뱅크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 서명 이후에 코인베이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고객에게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수요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JP모건인데요. JP모건 체이스가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을 검토 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JP모건은 올해 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한 직접 대출을 시작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고 이 형태는 기존의 암호화폐 ETF 담보 대출 계획보다도 한 단계 더 진전된 형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움직임들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기존 금융권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암호화폐는 반려돌멩이이고 비트코인은 거품이 잔뜩 낀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과 입을 맞추면서 내가 정부 고위직이었다면 암호화폐를 금지시켰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JP모건의 행보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과는 계속해서 다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에이파트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두 현물 ETF의 현물 환매 승인에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CBOE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된 5개의 ETF가 SEC에 수정 서류를 제출했는데 SEC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물 환매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현금 대비로 거래 효율성과 세금 측면에서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ETF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방금 말씀드린 중요한 이슈들은 모두 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채택의 큰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정도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1.5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외부로 이체한 것이 포착이 됐고 3년 만에 일어난 변화로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이체는 매도를 위한 어떤 특정 거래소 입금이 아니라 내부적인 자산관리 목적의 이체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가 굉장히 불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무려 220억 달러 규모의 스페이스X 계약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위협한 것으로 외신에서는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기에는 제한이 되지만 그럼에도 일정 부분 여파가 포착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서 스페이스X의 이체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다 통과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까지 이어졌는데요. 시장 구조 법안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이제 먼저 통과가 됐고 이제 상원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하원 대비로는 민주당보다 미세하게 다수 의석을 가지고 가는 상황인데다가 이 법안이 충분한 지지를 얻어서 통과할지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 통과 이후에 상원에서 법안의 세부 문구나 조항 등을 변경을 하면서 논쟁과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장구조법안까지 최종 통과가 됐을 때는 시장에서 CFTC와 SEC의 관할권이 더 명확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암호화폐가 증권성 위협에서 더 많이 해소가 된다라는 점에서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이 단기간에 크게 상승을 하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거래량과 채택의 관점에서도 일단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특정한 악재들이 발생해서 추세가 전환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CBD 지표와 김치 프리미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까지 세 가지 지표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CBD 지표 상으로는 120K의 매도벽을 깨트리고 일시적으로 상회를 했는데 다시 촬영시점 기준으로는 소폭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6.5K를 기점으로 해서 매수벽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 125K의 매도벽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상단으로도 촘촘하게 매도벽을 치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갈색과 보라색, 녹색이 매수세에 힘을 보태고 있고요. 갈색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횡보의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들은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빨간색과 주황색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인 주문량에서는 바이낸스에서 매수 CVD가 매도보다 약간 더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고 오히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횡보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 양수 영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 중요한 주체가 미국의 기관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나름 유의미한 조정을 겪었습니다. 보시면은 캔들이 변동폭이 꽤 컸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22평선 상단을 지켜내면서 추세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RSI 상으로 봤을 때도 과매수 구간을 벗어나서 이평선을 하방 이탈했다가 다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상방 돌파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과매수 영역이 형성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숏 포지션이 120.3K에서 강하게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간을 청산하고 올라갔을 때는 저고점 돌파를 위한 테스트를 다시 들어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소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횡보 구간들을 더 이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